뭐 공부를 하면 훨씬 좋대. 스탠딩이 훨씬 더 건강에 좋대.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는 모든 직장에 의자를 없앴대. 서서 일한다. 뭐 휴식 시간이 있겠지, 그지? 그렇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서서 공부하는 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말고 저기 저런 거 이용해. 알았니? 음. 자, 산화제 볼게요. 자, 산화제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물질. 자기는 뭐 해야 돼? 자기가 환원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산화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전자를 얻는 경향이 클수록 좋은 산화제이다. 이 좋은 산화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화력이 있다. 자, 전자를 얻어서 환원을 하는데 그럼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 경향이 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전자를 뺏어오는 경향이 커야 돼. 알겠어? 전자는 뺏어오는 경향이 크면 클수록 좋은 산화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음성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은 자, 전기 음성도가 크면 음성도가 커요. 전기 음성도가 크면 음성도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이거든.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크면 클수록 좋은 산화제이다. 얘도 다른 말로 산화력이 어떻다? 산화력이 크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전자를 얻어와야 돼. 그럼 전자를 얻어오려면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적게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봐. 전자를 얻어오는 애들은 전자가 없는 애가 좋겠지. 그지? 그럼 화합물에서 전자가 없는 게 뭐냐면 산화수예요. 산화수. 산화수로 판단이 가능해.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산화력이 크다. 그러니까 전자가 없으면 산화수가 크잖아. 그지?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뭐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의 산화수를 갖는 애들이 산화수가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럴수록 산화력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런 그 물질이냐면 일단 이런 애들 F2라든가 Cl2, NO3 마이너스, SO4 E 마이너스, 뭐 MnO4 마이너스. 자, 플로린, 염소 혹은 질산이온, 황산이온, 과망간이진산 이온 이런 애들이에요. 이거는 영영이긴 하지만 이 두 물질은 음성도가 좀 큰 애들이죠. 음성도가 큰 애들이고 여기 질산은 산화수가 플러스 5고요. 질소가. 여기는 플러스 6이 되고요. MnO4-는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이런 물질일수록 전자를 잘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산화제 또는 산화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환원제. 자, 환원제는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애들이에요.
응? 자기 자신을 환원시켜준다.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는 경향이 클수록 좋은 환원제이다. 전자를 잃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지. 지는 산화되겠지만. 그래서 이 좋은 환원제라는 뜻은 다른 말로 환원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환원력.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준다 이런 뜻이겠지. 환원력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 음성도로 보면 전자를 잘 내줘야 되니까 전기 음성도가 어떨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환원제이다. 제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전자를 내주려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지? 그지?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산화수가 작을 때. 알았어요? 그래서 산화수가 작을수록 얘는 뭐가 강하다 얘기하냐면 환원력이 강하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NA라든가 LI라든가 H2S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FeCl2 이런 애들이 좀 있어. 산화수가 얘 영영이긴 한데 금속이니까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전자를 잘 잃어버리면 전자를 잘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작죠? 여기 플러스인데 그럼 선생님 플러스 2면은 전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 철은 말이야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잘 바뀔 수가 있어. 그럼 플러스에서 플러스 3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자를 잘 주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이런 산화제와 환원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화제와 환원제들이 각각의 반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작용을 해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페이지 268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면 이제 산화수가 다 결정되어 있지. 얘는 산화했고 얘는 환원했어요. 그래서 산화에는 환원제, 그 다음에 환원에는 산화제로 쓰인 겁니다. 야, 옆에 있는 반응을 보게 되면 자, S가 산화를 했고요. 얘는 환원을 했어요. 그러면 SO2는 산화제로 쓰였지만 H2S는 뭐로 쓰였어? 환원제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각각의 반응에서 환원력을 비교해 볼게. 환원력은 환원제가 산화제보다 환원력이 크기 때문에 환원제로 쓰였겠지? 그지? 그러니까 SO2하고 그 다음에 CL2가 있으면은 얘가 더 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환원력은 H2S 있죠? 얘하고 SO2 중에는 뭐가 더 커야 돼? 그렇지. 그러면 두 반응에서 비교할 수 있는 환원력은 뭐가 제일 크다?
상대적 세기니까 뭐가 제일 커야 돼? H2S가 제일 커야죠. 그다음 SO2, 그다음 Cl2. 자, 그렇다면 산화력은 산화력은 그대로 환원력의 반대야. 알았지? 그러면 H2S하고 SO2하고 Cl2가 있는데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히면 되는 거야. 자, 이런 걸 상대적 세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어떤 물질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화제로 쓰일 수도 있고 환원제로 쓰일 수도 있는 거지. 알았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반응식을 보고 산화력과 환원력을 상대적으로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요번에 보는 내용은요. 산화환원 마지막 얘기인데 산화환원 반응의 균형 맞추는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섯 번째 내용인데요. 자, 균형을 맞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배수 맞추는 거 배웠지. 아니, 아직 1단 안 했구나. 그지? 자, 우리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보면 뭐 미정계수법 해가지고 양쪽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원자수를 변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똑같아요. 그런 걸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배웠던 산화수를 이용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산화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얘 이런 방법의 이름을 산화수법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면 MnO4 마이너스가 Fe 플러스 만나서 Mn2 플러스하고 Fe3 플러스가 되는 그런 반응이 있다고 봅시다. 이제 양쪽의 균형이 안 맞아요. 원자가 안 맞아요. 원자 수가.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산화수법이라는 걸 하는데 그 산화수를 이용하는 거겠죠. 순서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전하의 균형을 맞춥니다. 전하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산화하나만의 특징이 뭐였죠? 산화하나만의 특징이 뭐였어? 산화하나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 두 번째,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의 몰수가 동일하다. 그지? 그러면 잃은 전자의 몰수, 얻은 전자의 몰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수가 어떻게 됩니까? 산소 증가하지. 맞지? 잃었으면 산소 증가하고 얻었으면 산소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잃은 전자의 몰수라는 것은 얘는 증가한 산화수를 의미하고요. 얻은 전자의 몰수는 감소한 산화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값은 같은 뜻이에요.
네, 같아야 된다 이 뜻이야. 첫 번째. 전하의 균형을 맞춘다. 이런 전제물수 얻은 전제물수 같게 하듯이 진간산화수와 감소산화수를 같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부터는 질량 균형. 원자. 수소하고 산소 제외하고. 세 번째. 산소. 산소는 이제 모자르는 쪽에다가 뭘 더하냐면 물을 더해서 맞춰주고요. 모자라는 쪽에 H 플러스를 더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알겠지? 어떻게 하라고? 자, 앞자를 따게 되면 전, 원, 산, 수. 아시겠어요? 전, 원, 산, 수. 자, 전하의 균형. 이제 그 다음에는 원자, 산소, 수소 순으로 맞춰줍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럼 해볼게. 해봐야 알지 뭐. 자, 먼저 산화수 M에는 플러스 7. 이거 정하지 못하면 안 돼.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자, F2 2 플러스부터.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2가 플러스 3이 됐으니까 1만큼 증가했죠. Mn. 얘는 플러스 7이 플러스 2가 됐기 때문에 산화수가 5만큼이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전자와 얻은 전자의 몰수를 같게 한다는 것은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같게 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지?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될까? 5를 곱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증가한 거 플러스 5, 감소한 거 마이너스 5. 맞았죠? 자, 두 번째가 뭐였지?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원자수를 맞추래. 그러면 Mn 한 개, 여기도 한 개. 철 5개, 철 5개. 맞았죠? 세 번째 산소. 왼쪽에 산소가 4개가 있어요. MnO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에는 지금 없죠. 그지?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물을 더해주라고. 4H2. 수소 몇 개 있어요? 수소 8개. 맞지? 8개. 이거 없잖아, 수소가. 그지? 그러면은 8H 플러스.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개수를 맞추고 나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개수를 이용해서 양적 관계들을 확인하는 거야. 여기 봐봐. MnO4-가 있는데 MnO4-가 1몰이 있다고 하자. 그럼 F2 플러스는 몇 몰이냐면 5몰이 반응하겠죠? 1몰하고 5몰이 이렇게 반응해.
친구들 잘 봐. 일몰하고 오몰이 있어요. 일몰하고 오몰이 있으면 1대 5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요걸 알면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0.1 몰농도에 KMnO4 200ml가 있다. 이렇게. 알겠지? 이거 구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것도 역시 이제 시용에 우리 농도 배웠어요, 농도 맞죠? 몰농도, 그 농도와 관계되는 얘기인데, 자, 우리 이제 농도라 그러면 부피분의 몰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뭐가 되겠니? 몰수가 되겠지, 그지? 그럼 0.1몰 농도 200ml가 있고 0.2몰 농도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부피가 미지수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0.1몰 농도 200ml를 곱한 값하고요. 0.2몰 농도 부피를 몰라요. 부피를 곱한 값이 있어요. 이게 몇 대 몇이면 되냐면 1대 5면 됩니다. 야, 부피가 미지수지? 맞지? 음. 부피 한 구해봐 그러면. 얼마 나와? 부피 얼마예요? 얼마예요? V? 계산 안 돼? V 구한 사람? 응? 200? 500? 500 맞아요? 알겠지?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모형 문제를 할 때. 그럼 이제 뭘 맞춰야 되냐면 균형을 맞춰야 돼. 자, 균형 한 몇 가지만 연습하고 한 세 개만 선생님 예제를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크롬이 있고, 크롬이, 어, CR2O7E- 이게 중크롬산 이온이라고 그러거든? 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제 하나 있고. 다음에, 음, 음, 이런 문제 하나 있고. 두 문제만 해보자. 자, 이 두 문제만 해볼게. 균형 맞추는 문제야. 해보세요. 다 적었지?
다 있어요?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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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이제 해볼까? 이제 첫 번째 거 여러분 잘 안 나올 거야. 음, 일단 산화수가 이게 플러스 6인 건 알겠어요? 이게 플러스 2, 이게 플러스 3, 플러스 3. 여기서 크롬의 산화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코발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 코발트가 쉽네요. 산화수가 1만큼 증가했죠? 자, 크롬은 3이 감소를 하긴 했는데 이 두 개를 맞춰주고 가야 돼. 곱하기 2. 이게 잘 안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6짜리가 두 개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플러스 3이 된 거니까 토탈은 마이너스 6만큼 감소한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 감소했어. 그럼 곱하기 6을 해주면 플러스 6이 돼요. 자, 수소와 산소를 제일 먼저 를 맞춰요. 두 개 맞죠? 여섯 개 맞죠? 산소만 맞추면 돼요. 7H2. 그럼 수소가 14개 있으니까 14H 플러스. 그러면 다 맞는 거. 그렇죠? 자, 밑에 거. 질소가 산화수가 플러스 5예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0이 되고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질소부터. 자, 플러스 5가 플러스 2가 됐죠. 그럼 플러스 5가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3만큼 감소한다는 뜻이고요. 자, 마이너스 2가 0이 됐죠. 얘는 산화수가 2만큼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주고 곱하기 2를 해주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만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질소 2개, 황 3개 됐고 산소는 몇 개 있냐면 2, 3은 6. 여기 2개밖에 없잖아. 이제 몇 개 부족해? 4개 부족하죠? 4개 부족하면 4H2O. 자, 수소 8개 있죠? 6개, 2개, 8개 맞죠? 좀 이런 식으로 2대 3대 3대 2대 4로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산소 그 반응식에서 이제 균형 맞추는 거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단원 해볼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프다. 왜 안 되지 또? 아유, 참. 자, 우리 교재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 내용 좀 볼게요. 음, 이건 본 거고 여기 있는 거 이건 또 다른 건데 뭐 어렵지 않아.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자, 산화수는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H 플러스하고 H2가 주어지는 반응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는 순서는 똑같아. 자, Mn 플러스 7이 얼마가 되냐? 플러스 2가 됐죠. 그 다음에 SN은 주석인데 플러스 2가 플러스 4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산화수가 2만큼 증가했고 SN은 M에는 산화수가 5만큼 감소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주고 곱하기 2를 해주고 자 그러고 나서 맞춰야 되는 건 원자수 맞으니까 물 다시 말하면 산소 그럼 MnO4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니까 산소 8개죠. 8개면 8H 플러스 H2 자 수소가 16개 있기 때문에 16H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부 다 맞춰진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랑 비교하시면 맨 밑에 맞죠? 그지? 자 그래서 일단 균형 맞추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거는 하지만 금속 이온과 금속과 금속 이온의 산화 환원 반응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문제 풀어 오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 그러니까 4단원의 맨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이 분야는 어떤 분야냐면 연력학이라 그러는데 연력학의 한 분야가 열화학이라고 있어요. 열화학. 열화학이라는 분야는 뭐냐면 에너지 출입을 다루는 게 열화학이에요. 그럼 이 연력학에서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 배우는 거 아주 일부분이에요. 하지만 개념이 되게 중요해. 한번 봐봐봐. 이 연력학에는 우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 맞죠? 유니버스라고 그러지? 영어로. 그 우주인데 이게 다이 모든 그 공간 또는 모든 것을 우주라고 해요. 근데 이 우주가 두 가지로 나눠져. 뭐로 나눠지냐면 개하고 주위로 나눠져요. 주위. 그럼 개는 뭐를 개라 그러냐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는 우주의 일부분. 자, 우주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그냥 말 그대로 everything이야, everything. 알았지? 그런데 그 중에 걔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우주의 일부를 개라 그런대요.
그럼 이제 우리 화학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뭐냐면 물질이야. 반응물과 생성물. 그게 개예요. 자, 그러면 주의가 있을 거야. 주의는 개를 제외한 나머지. 개를 제외한 나머지 우주를 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의. 개를 제외한 나머지 우주. 그러면 개를 제외한 나머지 우주라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설탕을 물에 녹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럼 설탕이 물질이야. 그럼 물에 녹이잖아. 그지? 물에 녹이면 그때 물과 같은 물질을 용매라고 그랬죠? 용매는 뭐에 해당할까요? 용매는 주의가 되는 거야. 설탕을 물에 녹이니까 녹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설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용매는 주의. 그래서 이때 주의라 그러면은 뭐 용매도 주의고 그다음 또 뭐도 있냐면 반응 용기 또 뭐 공기 이런 애들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을 뭐라면 주의라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뭐겠어요? 사람은 개겠어요? 주의겠어요? 응? 왜 사람이 개야? 야 설탕이 물에 녹을 때 사람이 주의지. 우리는 다 주의야. 여러분이 반응물이야? 여러분 반응물이야? 어 아니지. 관심의 대상은 반응물과 생성물이니까 우리는 주의에 해당해요. 주의.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개가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물질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 내부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개, 물질이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에너지가 그대로 일정한 게 아니라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개와 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에너지 교환을 해요. 왔다 갔다. 에너지 교환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에너지 교환을 하냐면 열의 형태로. 열이 나오기도 하고 열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개의 에너지, 다시 말하면 물질의 에너지가 어떻게 그뭐 커지거나 작아지는데 얘를 커졌는지 작은지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가지고 알아요. 자, 열이 나오면은 주위의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위 온도가 올라가는 걸 통해서 열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개의 에너지, 다시 말하면 물질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죠. 그지? 그 다음에 주위에서 온도를 관찰해 보니까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개로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뜻이지. 알았지? 그러니까 물질들이 열을 흡수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뭘 통해서 주위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뭐를 예측하는 거냐면 개의 에너지 변화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따지자면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어떻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으로 나누죠.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은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알았다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주위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열을 내놨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열을 내놨다는 얘기는 결국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진 걸 통해서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발열 반응. 그러니까 발열 반응의 예로는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중화 반응. 그다음에 여러 물질들 중에서도 산이라든가 NaOH가 용해될 때, 이럴 때는 발열입니다. 알겠죠? 자, 반대로 흡열. 흡열은 어떻게 알았냐면 주위 온도를 보고, 자, 주위 온도가 낮아졌어요. 주위가. 주위 온도가 낮아졌대.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열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열을 흡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위 온도가 낮아진 걸 통해서 생성물에 가진 에너지가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됐나요? 그런 걸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광합성. 뭐 광합성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광합성. 그다음에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 질산암모늄 용해 반응. 흡열이야. 여기 그림 보이죠, 여기. 이제 질산암모늄이 용해되는 건 여기서 용해가 돼요. 얘는 이제 이쪽 반응은 흡열이에요, 흡열. 근데 주위의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요 나뭇바닥에서는 H2O가 있는데 이게 물이거든. 얘가 H2O 고체가 될 때는 발열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주위의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러니까 물이 얼음이 될 때가 발열이니까 그때 그런 에너지들을 흡수한 거죠. 어디서? 질산아모늄 용해될 때. 그러니까 흡열과 발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지금 이 그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해돼요, 이거? 그 다음에는 열분해. 대표적인 열분해가 탄산수소, 나트륨. 자, 우리 흔히 베이킹 파우더라고 합니다. 베이킹 파우더. 자, 베이킹 파우더는 열을 흡수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H2가 생성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이게 탄산소 나트륨 열분해. 알겠죠? 그 다음엔 물의 전기분해. 응? 어디? 갔다 와. 자, 물의 전기분해는 이제 또 3단원에서 우리 배우는 건데 아무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분해를 하는 거니까 얘는 흡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광합성, 그다음에 질산하면 용해, 열분해 이런 애들. 자, 그렇다면 얘는 열을 추집하는 경우 열의 추접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어, 일상생활에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발열팩. 집에서는 이런 거 이용하지 않지만 야외에서 뭐 도시락이나 아니면 국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전투식량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따뜻하게 데워 먹을 때는 불이 없잖아요. 그지? 산에 가면 막 불 이용하실 수 없잖아.
산불 나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럴 땐 이런 거 이용해야죠. 발열팩.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뜨거워요. 한 번도 안 이용해봤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여러분들 이제 커가지고 그 뭐예요? 야영 같은 거 가게 되면 이런 거 이용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열이 나와요. 이런 거 이용하는 게 이제 발열팩. 손난로는 이제 추워지니까 요즘에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게 손난로죠. 그죠? 그래서 철가루, 이게 뭐냐면 철이 녹쓰는 거야. 그러니까 산화철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옆에 보이는 거 있죠? 휴대용 손난로? 그래서 막 흔들어. 그럼 막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산소와 접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봉지에 들어있잖아. 그 봉지 안에는 산소가 없어. 근데 봉지를 딱 트는 순간 뭐야? 산소가 여기 주변에 많잖아. 그걸 이용해가지고 열을 내게 하는 거고. 이거는 초등학교 때인데 이제 그 이 수용액이 있는데요. 얘가 과포화 용액이야. 과포화가 뭐냐면 훨씬 더 많이 녹아 있다 이 말이야. 알았지? 음. 그럼 이제 이 과포화 용액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과포화 용액이 돼요. 그럼 애들이 녹아서 과포화 상태가 되고. 그럼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과포화가 될 때는 흡열이야. 자, 그런데 얘가 과포화해서 어떻게 되냐면 용질이 석출이 돼요. 그때 발열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녹은 게 아니라 더 많이 녹아 있는 게 과포화인데 그 과포화된 용액에서 용질이 석출되면 뭐가 되냐면 발열이 됩니다. 아셨죠? 그럼 봐. 이제 그 과포화 상태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과포화 상태 됐다 그랬지? 그지? 그 똑딱 단추를 딱 하면 어떻게 돼? 허옇게 뭐가 나오지? 그게 바로 용질이에요. 알았어요? 녹아있던 애가 허옇게 나온다는 것은 용질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것들이 또 그 손난로. 제설제, 염화칼슘. 염화칼슘을 뿌리면 또 발열이에요. 발열이니까 어떻게 돼? 녹아버리지. 눈이 녹죠, 눈이. 알았지? 다음, 흡열. 흡열은 질산 암모늄은 녹을 때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질산암에다 저기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 애들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위에 열을 흡수하니까 시원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냉각. 알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흡열이야. 자, 이걸 이용해 준 게 뭐냐면 에어컨하고 그다음에 냉장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줘보세요. 생각해봐. 냉장고 안은 시원하지. 냉장고 밖은 어떨까? 냉장고 밖은 뜨겁죠. 아니 생각해. 액체가 기체가 된 흡열이야. 맞지? 그러면은 이 기체로 됐다가 이 기체가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액체가 한정적으로 있고 아니. 예를 들어 얘가 1kg이 있어. 그럼 1kg을 갖다가 이제 다 썼어. 그럼 다시 어떻게 줘야 돼?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줘야지. 어디서? 냉장고 밖에서. 그럼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열이 나오니까 냉장고 가슴 뜨거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냉장고 이렇게 만져봐 뒤에 뜨거워. 전기 때문에 뜨거운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뜨거워?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당연히 뜨거운 거야.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어떤 장치 중에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주는 곳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 응축기라고 그래요. 응축기. 근데 이제 냉장고 안에 시원한 거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와 같이 이런 예들은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어떻게 측정하는 걸 좀 볼게요. 열량을 측정하는 거지, 열량.
다른 말로는 반응열 측정. 자, 그러면은 이건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열량을 계산할 때는 뭐가 쓰이냐면 비열이라는 게 좀 쓰여. 비열 들어봤어요? 비열은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가리켜서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게 비열이야. 그래서 얘를 물이다. 물은 4.2 주울 퍼 그램 도씨. 단위가 주울 퍼 그램 도씨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비열이에요. 그러면 비열을 이용해 가지고 열량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 Q는 시멘트, Q는 시멘트. 시멘트 알지? 시멘트? 자, 그런데 이제 물리량 중에 연용량이라는 어떤 양이 있어요. 이 연용량은 뭐냐면 물질의 질량을 곱해가지고 그냥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라도 물 100g과 물 1000g이 있어. 그러면 100g보다 1000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이 더 크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 단위는 줄 퍼 도씨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연용량을 계산할 때는 비열하고 질량을 곱해준 값이 연용량이에요. 뭐 똑같은 물질일지라도 질량이 크면 연용량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잖아. 물이 있는데 100g, 1000g. 어디가 열이 많이 들어가냐면 1도씨 높이려면 1000g이 더 많이 들어가. 정확히 몇 배? 10배. 알았지? 그래서 비열은 라지씨라고 얘기하는데요. 라지씨는 스몰 c 곱하기 질량. 그러면 Q는 시멘트지만 얘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 연용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서도 열량을 계산할 수 있겠죠. 두 가지 기억합니다. Q는 시멘트, Q는 연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 알았지? 자, 그럼 열량계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이게 간이 열량계예요. 말 그대로 간이 열량계, 간단한 열량계라 이거야. 여기 스티로폼 컵을 이용해 주는데 얘들은 주로 용해할 때 출입하는 열, 용해열 또는 중화열 측정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NaOH를 녹인다든가 아니면 설탕을 녹이나 다양한 애들을 녹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열이 나왔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어떤 여기가 개니까 녹는 현상이 개야. 그럼 얘는 열이 이렇게 해서 두 군데로 간다고 보면 돼요. 열이 어디로 가냐면 일단 수용액으로 가요.
두 번째는 열량계로 갑니다. 돈에 한다고 수용액이 얻은 열량, 열량계가 얻은 열량. 그러고 나선 이 계산하니까 둘 다 물질이잖아. 수용액이 얻은 열량. 시멘트 플러스 열량계가 얻은 열량은 또 열량계 비열에다 열량계 질량에다가 열량계 온도 변화까지 보십시다. 자, 이 C는 이건 수용액의 비열이야. 이 질량은 이건 수용액의 질량. 그러니까 수용액은 용매하고 용질 다 통틀어서 녹아있는 애를 전체 질량이야. 그러니까 녹지 않은 애는 수용액이 아니야. 알았어요? 설탕을 100g을 집어넣었는데 20g만 녹았어. 그럼 20g이 수용액에 있는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100g 있고 녹은 애가 20g이면 120g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열량계잖아. 근데 열량계는 공장에서 이제 딱 만들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비열하고 질량을 따로따로 측정할 필요는 없어요.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열량계의 연령량으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 온도 변화 보자. 온도계 몇 개 꽂았냐면 하나 있다는 거 알겠죠? 왜 하나만 꽂아놨냐면 이 모든 열량계는 열적 평형이라 그래가지고 열적 평형은 접해 있는 물질 그러니까 수용액과 열량계가 접해 있죠? 그러면 두 놈의 온도 변화가 온도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알았어? 그럼 이 온도계가 표시하는 거는 주위 온도일까 계의 온도일까? 좋아. 온도계는 주위야 계야? 그렇지. 온도계가 표시하는 건 주위 온도야. 그래서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가면 얘가 발열이에요. 주위 온도 올라가면 발열이라며. 낮아지면 흡열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열량계와 수용액의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델타 T는 하나만 쓰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C맨 플러스 라지 C에다가 델타 T. 열량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응열이죠. 용해열이든 중화열이든 이제 반응열을 계산할 때는 위에서 발생한 열이 이거야. 그다음 여기다가 시료의 질량으로 나눠줘요. 그럼 여기까지의 단위는 줄 퍼 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줄 퍼 그램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반응열은 양적 기준이 몰이거든. 몰? 그램이 아니라 이게 줄 퍼 몰이야 단위가. 그러니까 여기서 뭘 곱해주냐면 화학 식량을 곱해주는 거야. 설탕이 있으면 설탕이 녹을 때니까 설탕의 분자량 같은 것들. 그럼 화학 식량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램 퍼 몰이죠. 그지? 그럼 여기 봐. 줄 퍼 그램이랑 그램 퍼 몰을 곱해봐봐. 뭐 나와? 줄 퍼 몰만 남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응열을 측정해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응? 두 번째 열량계.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 통열량계라고 하는데 두 번째.
왜 통열량계라 그러냐면 열량계가 여기 강철통이 있죠. 여기가 열량계. 이 열량계에다가 이제 어떤 시료를 집어넣고 물에다 빠뜨려요. 이 주변에 물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이 열량계, 이 통열량계 안에는 시료를 집어넣고 여기다 산소를 같이 집어넣어요. 산소. 보통 그럼 산소를 왜 집어넣냐면 이 시료에 있는 어떤 물질이 산소랑 반응해서 연소를 하려고, 연솔시키려고. 그래서 통열량계는 무조건 연소율을 측정해 줍니다.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무조건 발열이죠. 그래서 이 온도계의 눈금은 발열이니까 무조건 올라갑니다. 연소시켰죠. 이제 연소시키면은 열이 나오는데 열이 똑같이 두 군데로 가요. 물로도 가고 열량계로도 가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한 열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했더니만 위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자, 위에서는 열이 수용액으로 가고 열량계로 갔잖아. 근데 얘는 어디로 가냐면 물이 얻은 열량이야. 여기 물 있잖아, 물 겉에.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C가 뭐의 비열? 물의 비열이 되고요. M은 물의 질량이 됩니다. 귀찮아도 다시 써봐. 온도에 있잖아, 온도. 온도는 온도계 역시 하나죠. 그럼 이때도 무슨 평형이야? 열적 평형이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온도계가 하나만 있고 그 온도계 눈금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랬어. 발열이니까. 알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온도 변화는 어차피 하나니까 식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 반응열은 무슨 반응열? 연소할 때. 그 연소율을 측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열량을 실효 질량을 나누고 화학식량을 곱해주게 되면 줄 퍼 몰이라는 연소율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소율을 측정해 줍니다. 됐나요? 자, 일단 써보세요. 쓰는 시간 드릴게요.
음. 다 적었어요? 응? 잘했어. 자, 그래가지고 열량이 두 개인데 결국 식은 동일하죠. 이 식이나 혹은 이 식이나 동일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나 어떤 실험에서 값들만 제대로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봐봐. 계산 문제인데 이건 통열 연결을 이용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20도씨에서 물 300g을 채운 통열량에 탄소 3g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연소시켰어. 근데 이제 온도가 물의 온도가 52도씨 됐대. 일몰이 완전히 연소할 때 방출 열량. 알겠지? 자, 그러면 먼저 발생한 열량을 계산해야 되지. 아까 열량 값이 뭐였냐면 Q는 시멘트에다가 라지시의 델타 T. 이거였지? 그지? 자, 그러면 시멘트 물의 질량 300g 집어넣는 거. 열량계 연용량이 1.8kJ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는 단위가 줄이에요. 그러니까 1.8을 줄로 바꾸면 1800이에요. 그러니까 연용량을 뭐를 대입해서 1800 대입한 다음에 온도 변화해 준 거죠. 이 뒤에 한 거. 알았지? 그러니까 전체 발생한 열량이 90, 97,920. 얘를 킬로줄로 바꾸면 97.92kJ. 단위 되게 중요합니다. 단위. 알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때 연소율은 자, 우리 배운 대로 97.92를 질량 3g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탄소의 화학식량이 10이니까 12로 해주면 돼요. 알았죠? 97.92 지워지면 4. 그래서 이걸 곱하게 되면 391.68 kJ per 몰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알겠어요?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맞죠? 이게 통열량계 되는 거야. 자, 간이열량계는 우리 이제 여기서 배웠지만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이 뒤에 있는 항을 무시를 해요. 알았지? 열량계를 무시한다. 왜냐면 이 스티로폼이 단열재로 쓰였거든. 물론 열을 조금은 가져가지만 그걸 무시하니까 결국 앞에 있는 항으로 많이 풀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간이열량계에서는 그냥 시멘트로만 구한다. 알겠지? 통열량계만 열량계 연용량을 이용해 주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열량, 그러니까 그 간이열량계에서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무시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어디 보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오시고요. 나머지 여기는 뭐 풀고 싶으면 풀고 일단은 몇 페이지까지 하면 286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오고 선생님 검사할 거예요. 검사하고 그다음엔 이제 몇 단원 들어갈 거냐면 2단원 들어갈 거야. 쉬운 단원. 알았지? 1단원은 여러분 2학년 들어가면 그러니까 겨울방학 지나서 어차피 1학기 때가 1단원 시험이거든. 그때 가면 또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도 유입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요. 12월 말까지 3단원까지 끝내는 게 선생님 목표야. 알았지?
근데 1단원은 1월 달 들어가면 되고 일단 들어갈 때 이제 신규 학생들도 같이 이제 수업 받을 수 있게끔.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